Nice to meet you too. 저는 알렉산더 스미스라고 합니다. 전 이 일에 대해 정말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죠. 정말 오랫동안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자식들은 물론 손자, 손녀들한테도 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도 제가 이야기할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죠.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온 이유는 제가 받은 위협 때문이었죠. 제가 겪은 일이나 이야기들을 공개한다면, 제가 진실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양심의 가책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죄책감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제게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죠. 제 이야기는 1981년도에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군인 출신이죠. 군 생활을 하다가 CIA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CIA에서 제 정확한 보직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제가 누군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제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지어낸다고 생각하시겠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는 1981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70년대에 CIA에서 일했지만 1981년 당시에는 그저 평범한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었죠. 1981년 당시에는 저는 CIA나 군대와는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거는 과거일 뿐이었었죠. 1981년 당시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그날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소파에 앉아 아내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죠. 평화롭게 말이죠. 그때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렸었고, 제가 밖에 나갔을 때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CIA라고 밝혔고 저보고 같이 갈 곳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오라고 해서 순순히 협조를 했었죠. 그들이 타고 온 트럭의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이 제 아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나왔죠. 그 후로 오랫동안 아내를 다시 볼 수 없었어요. 차 안에서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말해줄 수 없다고 했었죠. 그들은 제가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도록 제게 눈가리개를 씌웠습니다. 마침내 차가 어디선가 정차를 했고 헬리콥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눈가리개를 한 채로 그들이 계속 따라오라고 했었죠. 그리고 곧 헬리콥터를 타고 어디론가는 날아갔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 약 45분 뒤에 헬리콥터가 착륙했고 그들이 제 눈가리개를 드디어 벗겼죠. 그리고 그들은 여기가 비밀 군사기지라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군사기지의 정확한 위치는 말해주지 않았죠. 다른 검은 정장의 몇몇 사람들이 저를 그 비밀기지의 지하시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여기가 어딘지도 전혀 모른 채 지하시설로 안내됐죠. 굉장히 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어요. 지하 깊은 곳까지 뻗어 있었죠. 마침내 바닥에 닿았고 주변을 둘러보니 긴 복도가 있었어요. 그들이 복도를 지나가야 한다고 말했죠.
과거 CIA에 몸을 담았어서 당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대략 예상할 수 있었어요. 제가 CIA에 있을 때였죠. 어떤 실험인가가 진행됐었는데 시공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들었었어요.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 최고의 과학자들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들었었죠. 정확히 기억은 못했지만 그 당시에 CIA에 있을 때 서명을 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 10여 년 전이었죠. 제가 70년대에 CIA에서 일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저를 다시 찾아온 겁니다. 복도를 지나서 오른쪽에 방이 하나 보였어요. 아주 큰 방이었죠.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방 안에는 케이블로 연결된 금속 기계 장치가 보였죠. 엄청 컸어요. 큰 큐브 같았죠. 케이블들이 외부로 튀어나와 있었고 측면에는 계기판들이 있었죠. 이게 무슨 기계인지는 알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과학자로 보이는 사람이 한 명 나와서 검은 정장의 요원들에게 이제 가도 좋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 방엔 저와 그 과학자만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과학자는 이 기계가 타임머신이라고 제게 말을 했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당연히 충격을 받았죠. CIA가 진보된 기술들을 먼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최신 기술의 대부분은 이미 30여 년 전에 비밀리에 개발되고 CIA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죠. 이제 CIA가 현재 가지고 있을 기술이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타임머신이라는 걸 말해주며 제가 첫 번째 실험체가 될 거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 서명했던 것이 신기술에 대한 실험체 동의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순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제게 금속 헬멧을 씌웠어요. 작은 구멍으로 간신히 밖을 볼 수 있는 그런 헬멧이었죠. 헬멧은 방사능 픽폭을 막아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금속성 옷도 같이 입었습니다. 역시 방사능 픽폭을 막기 위한 거였죠. 그는 시간여행에 대한 방사능의 영향이 이 실험의 목적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모두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확신하지 못했었죠. 실험이 성공할지 아무도 장담을 못했어요. 과학자들과도 많은 회의를 했었습니다. 미팅에서 과학자들은 실제 시간여행 시에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할지 저에게 교육을 시켜줬었습니다. 시간여행 시엔 반드시 누워있으라고 했어요. 타임머신 안에는 얼굴을 위로 하고 누워있어야만 했었죠. 받침대에 누워서 타임머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타임머신 입구를 닫으면 그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실험 전에 과학자들과 수많은 회의와 연습을 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초의 실험의 준비가 된 거였습니다. 이미 수없이 연습했듯이 저는 타임머신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전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실험이 성공하더라도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가족한테도 알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건 일어나면 안 될 일이죠. 하지만 오늘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머신 내부는 깜깜했고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타임머신 안에서 5분 정도가 흐르고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눈 안에서 나는 것 같은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누워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흰색빛 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 속에서 계속 밝게 빛났어요. 그리고 결국 정신을 잃었어요. 마치 점점 흐려지듯이 말이죠. 제 정신이 점점 혼미해졌고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눈을 떴을 땐 제가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실험이 실패해서 아직 1981년인 줄 알았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전 병실에 혼자였고 제 왼쪽에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대 왼쪽에 말이죠. 커튼이 쳐져 있어서 밖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로 들어오는 빛 때문에 낮인 줄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머리 위를 쳐다봤죠. 제 앞에는 처음 보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유리 화면 같았습니다. 벽 앞으로 몇 센티미터 공중에 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전 당시 여기가 비밀 군사기지내 병원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처음 보는 첨단 장비가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주변을 계속 둘러보니까 굉장히 이상하고 처음 보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침대 왼쪽에는 테이블이 하나가 있었는데 유리로 된 테이블이라 병실 바닥이 환하게 보였죠. 그런데 테이블 상단만 있는 거였어요. 유리로 된 상단만 공중에 떠 있었죠. 받치고 있는 다리는 전혀 없었고 바닥으로부터 대략 1m가량 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테이블 위에는 2개의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잔은 물로 가득 차 있었죠. 이건 1981년 당시 CIA가 가지고 있던 비밀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거였어요. 마침내 간호사 한 명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실험 뒤에 본 첫 사람이었던 거죠. 그녀가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로 옆에서 발견됐다고 했죠. 제가 의식이 없어서 교통사고를 당한 줄로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 이야기를 들려줬죠. 제게 일어났던 일을 얘기했더니 그 간호사가 되물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일들이 발생한 날짜가 언제였냐고 저한테 되물었었죠. 그래서 1981년이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대답은 절대 잊을 수 없었죠. 그녀가 선생님 지금은 2118년도예요 라고 대답을 했죠. 처음엔 전 군대식 시간을 말하는 건 줄 알고 21시 18분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올해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냐고 재차 물어보더군요. 그리고는 2118년이라고 또박또박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타임머신이 실제 작동했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죠. 그러나 주변 상황을 보고 나서 사실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간호사를 비롯한 저와 대화했던 병원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었죠. 제가 꾸며놨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간호사는 저보고 TV를 좀 보면서 기분 전환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V 리모컨을 찾았는데 완전히 다르게 생겼더군요. 1981년도 것더라고 말이죠. 아무튼 유리 테이블에 놓여있던 그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상단에 전원 버튼이 있더군요. 전원 버튼을 누르자 전면 벽 앞에 떠있던 그 유리판이 TV 화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화면에서 난생 처음 보는 쇼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었죠. 뉴스 채널로 돌렸을 때 화면에서 날짜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날짜는 11월 17일이었죠. 2118년도에 말이죠.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정말 꿈인 건 줄 알았죠. 그리고 당시 미래의 그 누구도 저를 믿질 않았어요. 제 몸은 완전히 정상이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나왔을 때 어떤 컴퓨터 칩이 제 손목 바닥 쪽에 심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심장 박동수 같은 제 생체 정보들을 읽기 위한 그런 장치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튼 침대에서 나와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여니 도시의 전경이 보이더군요. 지금까지 보던 도시들과 모습과 정말 달랐습니다. 도시는 거대했고 빌딩들 위로는 자동차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죠. 밖에 나가서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저는 이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제 아내를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사실도 말이죠. 그리고 병실 문 쪽으로 갔는데 문은 다행히 잠겨져 있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옷은 1981년 당시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문을 나와서 긴 복도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발견했는데 생긴 모습은 1981년도 당시와 크게 다르진 않더군요. 버튼들은 좀 미래적으로 보이긴 했었죠. 그걸 제외하고는 보통 엘리베이터와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6층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었죠. 엘리베이터는 상당히 빨랐습니다. 알아차기도 전에 1층에 벌써 도착했으니까요. 엘리베이터의 유리문이 열리고 나서 제 앞으로 병원의 로비가 보였죠. 거의 모두가 흰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하더군요. 그 사람들 사이로 앞쪽에 로비의 데스크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상하이 모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안내 직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모두 흰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었죠. 모든 병원 직원들은 다 똑같은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어요. 1981년 당시 병원의 파란색 유니폼과는 많이 달랐죠. 파란색 긴팔 상의와 파란색 바지였어요. 아무튼 그 직원에게 제가 있는 곳이 어딘지 물어봤어요. 그녀가 여기는 구역 508이라고 대답을 했죠. 제가 508 구역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녀는 무슨 뜻이냐는 게 무슨 말이에요? 508 구역이라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병원 정문 쪽으로 갔어요. 정문엔 유리문이 있었는데 제가 다가가자 자동으로 스르륵 열렸죠. 밖에 나가서 위치가 도시 외곽 쪽이란 걸 알게 됐어요. 빌딩들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고 508 구역이라는 표지판도 앞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표지판 하단에는 아주 작게 뭔가가 적혀 있었는데 야비스 왕국의 508 지역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이 미국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저는 전혀 새로운 곳에 와 있었고 야비스 왕국이 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집에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에 계속 그곳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하늘을 쳐다보면 날아다니는 버스들도 간혹 보였죠. 어떤 기술인지는 몰랐지만 아무튼 자동차와 버스들이 아주 높이 날아다녔어요. 도시의 도로는 완전히 개방되어 있었죠. 모두 걸어 다닐 수 있었어요. 도로는 행인들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로 정말 북적였습니다. 지상에는 차가 전혀 없었어요. 모든 차들은 공중으로 날아다녔으니까요. 높은 빌딩 사이로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 빌딩들은 유리로 지어졌고 매우 투명했어요. 1981년 당시 뉴욕에 있던 어느 빌딩들보다 더 높았었죠. 그래서 결국 제가 2118년도에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죠. 하지만 이곳이 어딘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지도 제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말이죠. 지상의 도로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차도라기보다 큰 보행자 도로였죠. 빌딩들 사이로 뻗어 있었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도로 위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비슷하게 똑같이 생긴 그런 로봇들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로봇들은 공중에 약간 떠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없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만 빼면 정말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모습이었죠. 도로 위에 한 남자한테 무작정 다가가서 절 믿진 않겠지만 저는 시간여행자입니다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는 태연하게 알겠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남자에게 시간여행이 언제 개발됐는지 물어봤어요. 남자는 2028년에 시간여행이 개발됐다고 얘기했죠. 2028년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1981년도에서 온 시간여행자라고 그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남자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시간여행은 2028년에 개발된 걸로 배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참 혼돈스러웠어요. 아무튼 저는 1981년으로 돌아가야 했고 주변에 있던 로봇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실례하겠다고 하자 로봇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로봇이 저를 쳐다봤는데 다리가 없다는 것만 빼면 정말 사람같이 보였어요. 아무튼 로봇에게 어떻게 하면 시간여행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로봇은 저보고 가까운 여행사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행사가 어디냐고 물어보니 로봇은 방향을 보여주는 유리 태블릿을 저한테 건네줬어요. 제가 걸어갈 때마다 자동으로 위치가 표시되고 보라색 선으로 길을 안내해주는 태블릿이었죠. 매우 가벼운 유리로 된 지도와도 같았어요. 기스도 안 생길 것처럼 단단해 보였죠. 그래서 그 방향을 따라 계속 이동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아주 크지는 않지만 중간 높이쯤 되는 빌딩이 하나 나왔어요. 빌딩 외벽에 여행사라는 문구를 볼 수 있었죠. 빌딩 안으로 들어가니 리셉션에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은 안 됐었습니다. 로봇들은 사람이 말하는 거와 똑같이 말했었으니까요. 정말 로봇을 사람과 구분하기 쉽지 않았죠. 다리가 없고 공중에 떠 있다는 것만 빼면 정말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아무튼 그 남자에게 1981년으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남자는 비용이 457달러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실험에 앞서 과학자들은 제게 50만 달러를 줬었어요. 시간여행 중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이 돈을 받을지는 몰랐지만 남자에게 그 가지고 온 돈을 다 줬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기계에 돈을 집어넣었고 지불이 잘 된 것 같아 보였어요. 남자가 돌려준 거스름돈을 계산해 보니까 6,000달러 정도 지불을 했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야비스 왕국이 어디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그 남자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가 야비스 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야비스 왕국을 모를 수 있냐고 제게 의아하게 되물어봤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제가 1981년에서 온 시간여행자라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남자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제 말을 믿은 것 같았어요. 남자와 대화가 끝나고 멋져 보이는 파란색과 흰색의 기계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창문이 없었고 직각 프리즘 모양이었어요. 내부가 커서 한 50명 정도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의 기계에 들어갔었죠. 몇 계단을 올라가서 기계에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앉으니 점점 떨려오더군요. 그리고 금방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보니 저는 LA의 어떤 길가에 있더군요. 보기에는 1981년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주변의 노숙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다가가 지금이 몇 년도인지 물어봤었죠. 1981년이란 말을 듣고 잘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문제는 제 집이 반대편 미국 동부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CIA가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다시 그 비밀 기지로 데려갔습니다. 아내한테는 얘기도 못했었죠. 그들이 모든 것에 대해 저한테 질문을 했고 저는 다 말했습니다. 처음 시간여행 당시에 카메라나 음식 같은 미래에 필요할 것들을 가방에 챙겼었는데 그 가방은 시간여행을 통과하지 못했었죠. 도착해보니 그 가방은 없었어요. 제 몸과 옷 그리고 주머니 속의 것들만 시간여행을 통과했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다 말하고 이 사실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양심 때문에 이 진실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제 가족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진실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 유일한 삶의 목적은 진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 진실이 어떤 사람들에겐 믿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말이죠. CIA가 저를 찾아내 처벌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